할게요. 자, 우리가 요골과 척골 사이에는 이제 뼈사이막이라는 구조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얘에 대해 구조와 기능을 좀 알아볼 건데, 잠시만 시간 좀 잴게요. 이렇게 하고 혹시나 해서 뒤에 것까지 다 끊긴 했는데, 그래서 이 뼈사이막도 조금 우리가 다른 결합 조직처럼 한 세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중심띠, 빗근, 먼쪽 빗섬유라고 하는데, 사실 먼쪽 빗섬유는 뭐라고 좀 정의하기가 조금 그렇다고 그 책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섬유들이 있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먼저 중심띠라고 먼저 보면, 중심띠가 사실 우리가 뼈사이막이라고 하는 애의 한 60%였나? 그 정도 되는 애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뼈사이막이라 하면 이 중심띠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얘들을 대부분 섬유들을 중심띠라고 부르고, 노뼈에서 약 20도의 각도로 좌뼈 몸통이 연결된다는데, 얘들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붙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이렇게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중심띠를 이제 계속 말할 이유는, 여기 뼈사이막에 있는 다른 섬유들보다 거의 두께가 2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주로 말할 거고요. 빗근 같은 경우에는 좌뼈 거친면의 가쪽면에서 노뼈 거친면의 바로 먼쪽까지 주행을 해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중요성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좌뼈에 대한 노뼈의 먼쪽 이동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어요. 빗근 위에 이렇게 있는 애들. 다음 먼쪽 빗섬유, 뼈사이막의 약 40%에서만 존재하고, 네모 옥층근 바로 깊은 곳에 위치해서 불규칙한 양상으로 주행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좌뼈 몸통의 먼쪽 6분의 1에서 먼쪽과 가쪽으로 주행하여 맨 끝에 먼쪽 노뼈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그냥 얘네들을 뜻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40%만 존재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이 존재를 한다면 먼쪽 노자관절 안정성에 보탬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얘들도 그렇게 그냥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기능을 보면, 1차적인 기능은 우리가 노뼈를 좌뼈에 견고하게 결합을 시켜주고 손의 외제성 근육들을 위한 안정된 부착 부위를 제공하고, 그다음 팔을 통해 몸쪽으로 힘을 전달하기 위한 기전을 제공을 해요. 이 기전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 건데, 바로 나오나? 바로 나와. 우리가 손을 바닥에 이러고 있겠죠? 이때 우리가 당연히 압박력을 받는데, 이때 거의 분산하는 기전이에요. 그래서 보통 손목을 가로지르는 압박력의 약 80%는 노손목 관절을 통해 전달이 되고, 손목의 안쪽 면을 가로지르는 힘의 나머지 20%는 자손목 공간 내에 위치된 결합 조직들을 통과한다라는 건데, 대부분 여기가 화살표가 크죠? 얘네들이 80%, 그 다음 열로 20%를 간다. 그 다음 여기서 바로 우리 좌뼈로 가는 게 아니라 요 사이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을 통해서 올라가게 돼요. 이 공간은 오늘 조금 다룰 거고, 그 다음 손목 관절 할 때 아마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뼈사이막 중심띠의 섬유 방향 때문에 몸 쪽으로 향하고 있는 힘의 일부는 뼈사이막을 통해 좌뼈로 전달되고, 이러한 기전을 위해서 노뼈에 전달된 일정 부분의 압박력이 위팔자 관절을 통해 팔꿈치로 자연스럽게 지나간다는데, 자, 여기서 80%에서 20%로 간다고 했는데, 여기서 바로 얘네들이 다 80%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요렇게 되겠죠. 어느 정도는? 그도 그럴 때 사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뼈로 생겨 먹은 걸 보면 어느 쪽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겠다를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밑에는 노뼈가 크고 위에는 좌뼈가 크죠. 그래서 힘이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뼈 사이막에서 이 힘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위팔자 관절과 위팔 노관절은 팔꿈치를 가로지르는 압박력을 좀 더 균등하게 공유하여 개대 관절에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마모와 찢어짐을 감소를 한다고 해요. 그럼 이제 만약에 이 뼈 사이막이 찢어지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볼 건데, 뼈 사이막이 찢어지면 노뼈의 몸쪽 이동을 초래해. 노뼈의 몸쪽 이동이라고 하면 위로 올라. 얘가 몸이 이렇게 얼굴이 이쪽에 있겠죠 사실. 얼굴 너무 소도 아이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게 몸쪽 이동이에요. 또 반대로 먼쪽 이동이면 밑으로 내려가야겠죠. 네, 그래 찢어졌을 때는 몸쪽 이동을 초래를 하고, 자, 노뼈의 몸쪽 이동은 위팔 노관절에서의 증가된 부하와 퇴행의 가능성을 유발한다고 해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우리 위팔 노관절이 어딘지는 알죠? 지금까지 했으니까. 갑자기 든 생각이. 그래서 노뼈머리의 심각한 골절 또는 수술적 제거나 대체된 경우에는 노뼈의 몸쪽 이동이 일반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노뼈의 몸쪽 이동은 윗발 노관절뿐만 아니라 손목에 있는 어떤 뼈들과 먼쪽 노자 관절에 대해 뼈의 비대칭과 높은 스트레스를 유발을 해서 손목의 통증과 기능 상실도 초래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통증에 대해서 손목이 아프다 했을 때 내가 근육으로도 해봤고 뭐 가동범위나 이런 걸 다 만들어 봤는데도 통증이 잘 안 잡혀. 그러면 이제는 얘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캐파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돼요? 아마 기능 여기까지일 텐데.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뼈 사이막이 있어서. 뼈 사이막을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해도 되긴 했는데, 그냥 하나를 조금 집요하게 파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압박력 말고 견인력을 한번 볼 건데, 견인력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만약에 요게 고리가 있으면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위로 당기겠죠. 이렇게. 근데 얘가 고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 얘는 안 뜨고 힘만 생기잖아요. 이걸 이제 견인력이라고 하는데, 견인력이 있어서는 노뼈에 대한 먼 쪽에서의 당김은 뼈 사이막을 대부분을 팽팽하게 하기보다는 느슨하게 만듭니다. 보통 팽팽하게 만들어야지 힘을 좀 받을 것 같아요. 느슨하게 만들면 얘네들이 힘을 못 받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부하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뒤끝, 머리띠인대와 같은 다른 조직들에서 좀 더 큰 요구가 필요해요. 뼈 사이막보다는. 위팔 노근이나 잡기 동작에 관계된 다른 근육들의 수축은 위팔뼈의 작은 머리에 대한 노뼈와 부하를 견고히 붙잡고 있는 데 도움을 될 수 있다. 여기서 작은 머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거는 나중에 끝나고 내가 사진 안 넣은 것 같은데, 우리 위팔뼈, 제가 그때 위팔뼈 할 때 여기에 대한 구조를 알려줬었잖아요. 여기에 있는 작은 머리고, 무거운 부하를 옮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보통 아래팔 깊은 쪽에서 통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 뼈 사이막의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근육들에서의 피로 문제일 수가 있다고 해요. 왜냐면 뼈 사이막은 이제 늘어나고 큰 작용을 많이 안 하니까, 대신 위팔 노근이나 이런 근육들이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하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빗끝, 그 다음에 머리 뒤인대와 같은
다른 조직에서의 더 큰 요구가 뭐가 더 큰 어떤 부분에 대한 더 큰 요구가 필요하다는 얘기. 부하를 감당하기 위한 어떤 요구가 필요한 거지? 중심띠가 아닌 B급 머리띠. 네, 보통 이제 부하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결합 조직들이 다 힘을 잡아주고 있어야 되잖아요. 견인력으로. 그러니까 수동 정력에 대한 부분인가? 뭐지? 항상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빨리 끝나네. 뼈사이막이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뼈사이막에서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건 여기 이 팔자 관절에 대해서 했었고, 이번에는 얘네들 여기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아래 팔의 관절에 대해서 할 건데, 이번에 약간 제가 과제를 하듯이 했다 했으니까 타이틀들이 다 위에 있어요. 내가 앞으로 할 거. 보면 되고, 이제 노뼈와 좌뼈의 연결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관절을 볼 때 관절만 보는데, 얘네들은 뼈 사이막까지만 그냥 같이 봐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네들의 역할은 보통 아래팔 엎침과 뒷침의 돌림 운동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아래팔의 돌림 운동은 노뼈 머리의 근처에서 좌뼈 머리까지 뻗어 있는 돌림축에 대해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약간 요런 식의 축으로 돌아간다고 보면 돼요. 축으로 같이 이렇게. 이건 아니죠, 지금. 조금 이따 이 축에 대해 다시 알려줄게요. 안 지워주니까. 그래서 엎침과 뒷침은 좌뼈나 위팔뼈에서의 의무적인 돌림 운동 없이 손의 독립적인 돌림 운동을 허락하는 기전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없으면 우리가 손목을 자유롭게 그래도 이렇게 많이 못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얘네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는 거를 얘네 잡고 그냥 돌릴 수 있어요. 사실 손은 돌림 운동이 없죠. 이 요걸과 척골로 인해서 많이 돌릴 수 있는 수가. 그래서 이 축을 이해할 때는 이 그림을 좀 보면 되는데, 딱 이 검은색 어떻게 되나? 요 검은색 있죠? 검은색 점선. 요게 아까 말한 우리 축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 축을 기준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요렇게 엎침이 되겠죠. 여기서 요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래팔 엎침과 뒷침의 돌림 운동을 보는데, 엎침 동안 노뼈와 손은 고정된 좌뼈 위를 가로지르면서 돌림 운동을 하고요. 그래서 보통 엎침을 할 때는 우리 요 좌뼈는 고정이 돼 있고, 노뼈가 주로 돌림 운동을 해요. 그래서 노뼈, 노뼈랑 손목, 손 얘들이 좌뼈에 대한 돌림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좌뼈가 안정적인 윗팔자 관절에 의해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 윗팔자 관절에서 보면 얘들이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었거든요.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좌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꽉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많이 움직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끝인가? 왜 안 넘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관절의 구조와 관절주의 결합 조직을 볼 건데, 이 몸쪽 노자관절, 밑팔자 관절, 밑팔 노관절 같은 경우에는 모두 하나의 관절 주머니를 공유하고 있다 해요. 이거는 진짜 밑팔자 관절 나중에 사진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쉬운데 이게 저도 PDF로 할 줄 알고 사진들을 이제 겹쳐서 안 넣는 걸 좀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진을 좀 안 넣어서 추가적인 걸. 목뼈 머리는 섬유뼈 거리에 의해 몸쪽 잡뼈에 고정이 되고 고리의 약 75%는 머리띠인데 약 25%는 잡뼈의 노폐임이 형성된다라는데 요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머리띠 75%고 그다음 여기가 노폐임이겠죠. 25% 이렇게 해서 고리가 있는데 여기에 노뼈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보면 되고 머리띠 인대 같은 경우에는 노폐임 양편에서 잡뼈에 붙자 노뼈 머리를 주위에 감싸서 몸쪽 노뼈를 잡뼈에 고정하고 머리띠 인대 속면에는 엎침과 뒤침 동안 노뼈 머리에 의한 마찰을 감소하기 위한 연골이 있고 네모인대 같은 경우에는 안 했는데 그냥 몸쪽 노좌 관절의 안정, 움직임 내내 신장, 특히 뒤침에서 많이 신장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노뼈의 잡페인, 그 다음에 관절 원반의 몸쪽 면에 의해 얕게 형성된 오목면과 볼록한 잡뼈 머리로 구성된 관절, 이 원적 노좌 관절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노뼈, 잡뼈, 먼쪽 끝부분을 견고하게 연결을 할 수 있는데 관절 원반과 연결된 결합 조직들을 통해 안정성 제공하고 근육을 활성한다고 해요. 가 아니라 근육 활성도 이제 안정성 제공에 도와준다고 해요. 관절 원반의 형태와 가장 많이 차지하는 조직의 유형을 나타내기 위해 세모 섬유 연골이라고 명명하는데 이거를 나중에 TFCC라 할 거예요. 관절 원반 같은 경우에는 앞뒤쪽 가장자리는 바닥 쪽 등쪽 노좌 관절 주머니 인대와 이어지게 되고 관절 주머니 인대와 관절 원반의 몸쪽 면은 엎침과 뒤침 동안 잡뼈 머리가 잡혀임에 잘 고정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요. TFCC가 오다. 아까 우리 세모 섬유 연골이라고 했는데 그 복합체를 그렇게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 그 잡뼈도 공간이 있다 했잖아요. 공간. 얘네들을 대부분 차지하는 게 축소가 안 된다. 세모 섬유 연골 복합체라는 애들이에요. TFCC. 그래서 얘들은 여기서 표현해. 자소목 공간을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원적 노좌 관절의 1차적인 안정자예요. 의유는 대부분 인대들이 조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1차적인 안정. TFCC의 완호성 상실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첫 번째 임상 징후 중 하나라고 하고요. 조직의 약화는 아랫팔과 손목에서의 동작 시 통증과 어려움을 초래하는 다방향성 관절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먼쪽 노좌 관절의 안정자에 대해서 알아보면 TFCC, 대모 엎침근, 그 다음에 좌측 손목 평근의 힘줄, 뼈 사이막의 먼쪽 빗섬유 이렇게 있다고 해요. 딱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어요? 저 사진이 TFCC라는 거였어요. 오른쪽에 넣어본 오른쪽에 넣은 TFCC가 근데 조금 그 사진들마다 다른데 이 인대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노란색으로 색칠된 게 TFCC인 거예요? 아니요, 다 TFCC. 그러니까 노란색, 빨간색, 네. 파란색까지. 파란색은 없었죠? 회색 같은 거. 요거요? 요건 뭘까요? 이건 그냥 촛불 바깥쪽인가 그러면 몸쪽이에요. 밑에 부분이죠. 오돌뼈. 노란색이랑 빨간색만 거예요. 그렇죠. 그럼 회색은 뼈인 거네. 이어져서. 여기가 다 뼈. 얘네들은 그냥 연골, 복합체, 세모 섬유 연골 복합체 맞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그냥 몽동거려가지고 TFCC라고 하자. 아, 근데 엑스레이성으로 보면은 뼈밖에 안 보니까 비어 있다 이거. 그 빈 공간들을 채우는 모든 것들 그냥 TFCC. 저 있습니다. 그 골감마 갈때 라디우스 압박력 할 때 이제 라디우스 80, 그다음 올라 20으로 해가지고 라디우스 통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도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로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짚었을 때 얘기고, 가끔씩 푸시업 하시는 분 보면 사이드에 힘을 다 실어가지고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올라 쪽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통해서 얘를 분산이 가능할지.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얘 머리는 여기가 크고 여기가 작으니까, 아니 여기가 작고 여기가 작으니까 이렇게 가면 뭔가 좀 더 불효율적일 것 같아서, 비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게 책에서 이 기준을 얘기할 때 요 각도 있죠. 네. 이렇게 20도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20도로 기울어져 있어서 힘이 요렇게 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반대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뭐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냥 사실은 우리가 욜로 가잖아. 차를 운전을 할 때 욜로 가는데 후진 한번 받고 다시 앞으로 간다 이거. 그러면 이렇게 더 잘 먹으려면은 차라리 이 20도가 이렇게 돼 있어야지 훨씬 더 잘 먹었지 않았을까 아닌가? 근데 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더 잘 먹었다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강진. 엄마? 근데 힘이 이렇게 받으니까 얘가 만약에 반대로 결이 또 반대로 나 있으면 완전히 그냥 진짜 상승 구조로만 가니까, 그러면 애들한테 더 무리가 가서 얘네가 한 번에 이렇게 완충처럼 이렇게 해서 분산을 시켜주는 게 그게 나도 그런 식으로 생각한 게 아까 신동이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려 했어. 설명 중에 그냥 봐도 여기에 힘 많이 쏠려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했잖아. 근데 이거를 우리가 뉴만 앞쪽에서 봤을 때 접촉 면적이 넓으면 어떻게 돼? 힘을 더 많이 압박력은 감소가 된다 이거. 그러니까 그 아까 이 힘을 더 잘 쓰기 위한 기전이 아니라 힘을 잘 전달하기 위한 구조거든. 기전이 돼. 그러니까 잘 전달할 때 어느 정도 우리 발도 이제 지면 반발력 잘 써서 힘을 전달은 잘하지만 그 사이에서 완충 돼야 된다 이거. 그런 것처럼 여기 넓으니까 접촉 면적이 넓으니까 여기서 압박력을 한번 감소하고 그대로 달려버리면 방방방방방 날아갈 거를 충격 흡수 안 나고 백스텝 한번 밟아주고 더 대가리 큰 쪽으로 가서 압박력 접촉 면적 넓게 만들어서 감소가 기전인데, 일단 이거는 뭐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갔고, 네가 물어본 거는 지연이가 물어본 거는 나 알겠다 이렇게 하는 거 맞는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돼. 우리가 벤치프레스 할 때도 그 애들 중에 척골로 밀어라고 하는 애들 있거든. 그렇게 척골로 민다고 쳤을 때 그러면은 욜로 가져야 되는데 욜로 힘을 안 받고 욜로 다 받잖아. 그러니까 지연이가 말하고 요 받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나? 이거 물어본 거다 이거. 맞지? 어떨까? 그렇게 됐을 때는 그냥 박살나게.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접촉 면적이 넓고 얘는 좁. 그러니까 이쪽이 아까 마지막으로 봤던 TFCC의 손상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근데 이렇게 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과하게 이렇게 쏠려가지고 여기 힘이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고. 혹시 관절에서 난 근데 여기에 과하게 먹는 건 좀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반대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일직선으로 다이어트로 가버리면 힘은 분산을 골감막을 통해서 못 시키니까. 그게 정확하게 보면은 원래 정확하게 다른 책이랑 같이 보면은 80대 20으로 출발해서 여기서 상쇄되는 라인이 거의 60이. 그래서 올라갔을 때는 80대 20이 돼야 되거든. 거꾸로 전환이 돼. 이게 비슷한 게 뭐고 발이거든. 엄지발가락에 새끼발가락, 티비아랑 피불라. 티비아에 80, 피불라에 20인데 우리가 티비아에다가 80 이상 90으로 실어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 맞지?
피불라에 30 이상 치러버려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몰라 신동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얘랑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얘기일 것 같고, 나는 그렇지만 이것 또한 문제를 무조건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치면은 요 MCL 라인이겠지. MCL 라인이면은 골프 회복 많이 받는 사람들, 그냥 골프를 쳤는데 아파가지고 골프 회복 보다는 평소에 이쪽을 힘을 많이 실는 패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손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고, 나 뭔가 뼈사이 막이 손상 입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뭐가 우리가 뼈사이 막 손상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야 병원 보낼까요? 어떻게 할 수 있지? 큰 충격을 받지 못했는데 얘네가 근데 그러면은 그 통증이 이렇게 올 거거든. 근데 이게 전환 통증인 것 같기도 하고 손목 통증인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근육을 눌렀을 때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근육통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느낌의 통증으로 찾아오나요? 지금 선생님. 근데 근육통도 느끼고 뼈사이막 통증도 같이 느낀 사람이면 느낌 좀 다른데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그냥 힘들어. 뭐 어떻게 아파요? 뼈들의 안정성을 확인을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해보자 지금. 이거를 잡고 이렇게 자, 마음 같아서 막이나 인대 같은 것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야? 뼈들을 안정성인데, 그렇지. 수동 장력을 통해서 안정성을 막 보잖아. 근데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어떤 과정에서 뼈 사이 막이 텐션이 발생한다 했지? 뼈에 대한 목표 문제. 이게 심플하게 봤을 때. 올라가요. 비대칭 그 견인역에서 수동 장력 발생을 봤다 이가. 견인역 페이지 다시 봐. 빅 머리띠 넘어갔지. 여기서 이게 텐션이 생긴다고 했다 이가. 그러면은 눌렸을 때 이렇게 물론 압박력을 줬을 때 얘 뼈사이 막에도 힘을 전달해야 되니까 그때도 아플 수는 있어. 맞지? 근데 잡아당기는 상태에서 내가 확실하게 수동 장력을 발생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늘어나 있거나 손상 입은 애들은 진짜 직접 늘려봐야지 아픈지 안 아픈지를 확실하게 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압박력을 줬을 때는 손목이 아플 수도 있고 테이프 시시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뭐가 아프지? 다른 데 아픈 거는 중복이 될 수가 있는데, 견력을 줬을 때 만약에 손목 라인이나 아래쪽 라인이 살짝 불편하다면 이것도 뼈사이 막을 뭔가 의심해 볼 수 있겠다. 무슨 말이겠지? 근데 했는데 요렇게 전체가 아프다고 회원님이 말하면은 그러면 우리 원암 시트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아픈 손을 원암 시트로 당기는데 더 아파. 이건 뼈사이 막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닌가? 그냥 내 생각. 뼈사이 막에 그냥 손상이 있는 거는 우리가 체크를 하려면 직접적으로 걔네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환경을. 근데 그게 이제 견인력에서 수능 장력 확실히 만들어내니까 해보는 거지. 잡아당길 때 이게 너무 불편하거든. 근데 물론 잡는 힘 때문에 여기 플렉서들이 많이 타이트해져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아플 수도 있겠지만, 어렵네. 근데 방금 내가 논문 한 2개 정도 봤는데, 그 뼈사이 막이 손의 로테이션을 할 때 안정자 역할을 한다. 어떻게 보면은 로테이터 커프처럼 여기서 이제 팔이 로테이션에 들어갈 때 뼈사이 막이 안정자 역할을 합니다.